이 세계에서는 기술 나무 열매를 먹으면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불을 다루는 자나 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작 견과류 마스터가 되었죠. 기술을 받는 날, 라이트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리나는 의식을 치르러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얻고 싶은 기술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라이트는 항상 모험가가 되는 것을 꿈꿔왔기에 전투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 리나는 라이트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기술을 받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조금 긴장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과일을 먹기 전까지 어떤 능력을 얻게 될지 정말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들이 둘 다 놀라운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에게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다. 그와 리나가 그날 교회에 들어갔을 때 성직자는 그들에게 능력 과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과일을 먹으면 능력이 부여되며 선택한 관련 분야에서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두 학생 대출 부채 없이 말이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얻기 위해 이 과일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하나의 불변의 규칙이 있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능력 과일을 소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과일을 먹으려 하면 중독이 발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불만을 느끼고 두 번째 과일을 먹기로 결정하여 생명을 잃었다. 성스러운 자매는 이 점을 강조하며 하나 이상의 과일을 먹는 것은 100%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리나는 과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놀랐지만 성스러운 자매는 두 번째 과일을 먹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경고가 끝난 후 성스러운 자매는 그들에게 과일을 선택하기 시작하라고 말했다. 리나가 먼저 나섰다. 그녀는 과일 중 하나를 한 입 빼어 물었고 즉시 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눈부신 빛이 있었고 리나의 몸은 갑자기 매우 뜨거워졌다. 성녀는 이것이 전설적인 검성의 기술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우 희귀한 기술이었기에 그녀는 누군가가 직접 익히는 것을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나는 공식적으로 검성이 되었고 그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가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라이트는 리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토록 놀라운 기술을 얻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제단에 다가가 자신을 위한 기술 과일을 조심스럽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검성 기술만큼 뛰어난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리나와 함께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괜찮은 전투 기술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입 빼어 물고 기술이 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자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단지 견과류 마스터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스러운 수녀는 격려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라이트가 직면할 유일한 전투는 들판의 해충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라이트는 모험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망가져서 괴로워하며 다시 시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수녀는 100% 치사율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과일을 먹게 하지는 않았다. 리나는 라이트를 격려하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있는 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며 마을에 남아 과일을 재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스러운 수녀는 이런 사랑과 연민의 헛소리는 용납하지 않았다. 리나의 검성자 기술은 10년에 한 번 나올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농부가 되어 그 재능을 낭비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었다. 수녀는 리나에게 나라를 위하여 모험가가 될 것을 요구했고 사실 그녀는 즉시 리나를 왕국 수도로 데려가 훈련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리나는 성스러운 수녀의 요구에 반항할 용기를 찾지 못하여 끌려가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 라이트를 위해 돌아오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인생을 바꾼 날로부터 3달이 지났고 라이트는 농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견과류가 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했고 익자마자 마을에서 팔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런 괴로운 생각들을 묻어두는 한 그의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견과류를 팔러 마을로 갔지만 견과류가 너무 작아서 돈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리나에 대한 뉴스가 적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떠난 지 3달 만에 S급으로 승급했고 스스로 아주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녀를 위해 기뻤지만 그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니 모험가가 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완전히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라이트는 자연스럽게 검술 기술을 깨우치기를 희망하며 매일 훈련을 해왔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에 검을 여러 번 휘두르며 그것을 반으로 쪼개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험가가 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항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그의 끈질긴 훈련이 가져온 것은 2개의 멍든 손목과 패배로 무너진 몸뿐이었다. 그는 리나가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가 얻었을 페임과 포어천을 생각하면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렸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아일라라는 작은 소녀가 라이트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실상 고아였고 마을 촌장은 그녀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아 어느 날 라이트의 현관에 그녀를 그냥 두고 갔다. 라이트는 그녀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그 이후로 2 사람은 함께 살고 있다. 아이라는 그에게 저녁을 다 먹었다고 말하며 만약 원한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식사하라고 했고 라이트는 기꺼이 응했다. 그는 음식의 첫 입을 먹었고 식사하는 동안 아이라에게 오늘 수학이 어땠는지 물었다. 전반적으로 라이트는 오늘의 수익이 꽤 괜찮았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이제 그는 기술과일 재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기술 과일을 해골 이모지로 명확하게 표시된 상자에 조심스럽게 분류했다고 강조하며 아이라는 절대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라는 기술 과일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라이트의 경고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혹은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그녀는 이미 그 과일 몇 개를 현재 먹고 있는 스튜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이트는 당황하여 일어나 그녀가 스튜에 기술 과일을 넣었는지 확실한지 물었고 그녀는 확실히 넣었다고 대답했다. 성스러운 자매가 말한 바에 따르면 2번째 기술 과일을 먹는 것은 보장된 사형 선고였다. 갑자기 라이트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가슴에 통증을 느껴 그는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는 아일라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직 그를 몰라 라벨을 이해하라고 기대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땅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라이트는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몸을 일으킨 그는 자신이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라이트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본 아일라는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2번째 능력 과일을 먹으면 치명적일 텐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때 심한 두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힘이 몸을 흐르면서 아일라는 몸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스튜를 먹었으니 그녀도 기술을 습득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라이트 앞에 떠있는 글자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넌마스터 기술에 대한 정보를 읽어냈다. 견과를 성장시키는 능력 외에도 라이트의 기술은 그를 모든 견과 독에 면역하도록 만들었다. 라이트는 깜짝 놀라며 아일라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질문한다. 그녀는 공중에 떠있는 글자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라이트는 그녀가 어떤 감정 기술을 얻었을 것이라고 빠르게 추측한다. 아일라는 라이트의 정보를 계속 읽으면서 그가 이제 2번째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능력이 검신이라고 알린다. 검신의 기술은 라이트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그의 공격력을 크게 증가시키고 마법 저항력도 상당히 높여준다. 아일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라이트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라이트는 직접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 그는 검을 들고 밖으로 달려나가 자신에게 새로운 검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숲으로 돌아간다. 그는 검을 들어 한 번 휘두르자 나무 그루터기를 반으로 베어내고 그 뒤에 있는 큰 나무도 베어낸다. 이 순간 라이트가 압도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 날 라이트는 길드에 방문하여 마침내 모험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마을로 향한다. 그는 항상 꿈꿔왔던 일이라서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현상 게시판에 가득한 현상금 의뢰들이었다.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더 나은 장비와 맛있는 음식을 살 돈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라이트가 오늘 여기에 온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검신 기술이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일이 잘 풀린다면 그는 마침내 공식 모험가가 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아이슬라에게 벤치에 앉아 자신이 접수대에서 의뢰를 받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가 간 사이에 아이슬라는 기회를 틈타 길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에 놀랐지만 자기 피해 기술을 가진 이 사람처럼 쓸모없는 기술들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 순간 아일라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라이트가 길드의 모험가 중 한 명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남자는 라이트를 시장에서 항상 견과류를 팔던 남자로 알아보고 조롱하며 그 같은 사람은 길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아일라에게 이제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라이트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그의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은 라이트를 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라이트의 검신 능력은 그의 반사신경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는 쉽게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라이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늘 살인 혐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친구들은 라이트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이건 그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니 그냥 떠나라고 설득합니다. 진은 그의 폭발적인 반응을 무마하려고 하고 라이트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친구들과 함께 길드를 떠나 첫 번째 임무를 떠난다. 잠시 후 라이트는 그들을 위한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일라와 함께 떠난다. 그들은 바위 평원으로 향하고 라이트는 드디어 현실에서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그는 아일라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경고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멀리서 목표인 슬라임 몬스터를 발견하고 라이트는 전투 준비를 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슬라임에 접근하려 하지만 슬라임은 그를 알아차린다. 전략을 바꾼 라이트는 정면 공격을 선택한다. 그의 새로 얻은 힘으로 그는 슬라임에게 돌진하여 깨끗하게 두 조각으로 베어내고 그 과정에서 그 아래의 땅도 의도치 않게 갈라지게 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전투에서 정말로 유용하다는 것에 행복해하지만 더 이상의 부수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힘 관리에 대해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일라는 라이트의 첫 성공적인 퀘스트를 축하한다. 그들은 슬라임을 잘라서 부품을 길드에 가져가 돈으로 교환해야 한다. 아일라는 슬라임의 몸을 자르는 것이 좀 안쓰럽다고 말하지만 라이트는 슬라임 부품을 팔면 피자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아일라는 자신의 도덕을 저버리고 슬라임을 해부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그들은 평원의 반대편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급히 달려가 보니 진과 그의 파티가 거대한 오우거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 그룹은 슬라임을 처치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쉬운 퀘스트를 일부러 선택했지만 오우거를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오크가 무기를 휘두르자 모두들 재빨리 피한다. 처음 공격은 피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상대를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라이트가 무사하냐고 묻자 진은 곧바로 탈출 계획을 세운다. 그와 친구들은 라이트를 향해 달려간다. 라이트는 당황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미끼로 삼아 도망치려는 것을 깨닫는다. 오크는 이제 라이트를 공격하려 하고 라이트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 사실 이건 새 기술의 한계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다. 오크가 곤봉을 휘두르자 라이트는 재빨리 옆으로 피한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위험하여 아일라가 그의 검신 기술이 방어력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그가 단 한 번의 공격이라도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모험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도전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새로운 힘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라이트는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오우거가 그를 가격하려 할 때 그는 그 오우거의 철퇴를 반으로 베어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는 리나에게 따라잡아 둘이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는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그의 검을 내리쳐 오우거를 깨끗하게 반으로 자른다. 진과 그의 친구들은 근처 언덕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라이트는 획득한 아이템을 돈으로 교환하기 위해 길드로 돌아왔다. 하지만 접수원은 그가 혼자서 5억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라이트는 가져온 5억 뿔을 보여주었고 진의 친구들은 그들이 싸움 전 과정을 목격했고 그의 말을 증언할 수 있다고 뒷받침했다. 그들의 증언에 설득된 접수원은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보상을 가져오는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진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라이트에게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길드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라이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진은 S랭크 파티가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리나가 합류한 바로 그 S랭크 파티이며 라이트는 지난 3개월간 그녀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라이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하려 하지만 충격적으로 리나는 나는 이 남자를 평생 만난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라이트는 완전히 무너지고 리나가 단 3개월 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그곳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충격에 빠져 있다. 이슬라는 그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모른 채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 하고 피자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라이트는 동의하고 이슬라와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가지만 그의 우울한 기분은 계속된다. 답답해진 이슬라는 그가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이 피자를 모두 먹겠다고 경고한다. 라이트는 이 피자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리나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절대 낭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너무 빨리 먹어서 결국 기침을 합니다. 다행히 누군가 물 한 잔을 건네주어 목을 축입니다. 그는 도와준 낯선 사람에게 감사하려고 고개를 들지만 놀랍게도 그 낯선 사람이 리나였습니다. 그는 리나의 이름을 부르려 하지만 리나는 그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라우스가 그들을 들을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고 이슬라는 리나를 처음 만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리나는 라이트가 어떻게 단 석 달 만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 묻고 싶어 하지만 그럴 기회도 없이 라이트가 먼저 그녀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묻습니다. 솔직히 리나도 길드에서 라이트를 만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에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자랑스럽게 이슬라와 함께 모험가가 되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스킬 과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리나는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에 드디어 나섰다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이트는 리나에게 S랭크 파티 세이크리드와 함께한 시간은 어땠는지 묻지만 리나의 표정으로 보아 재미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신성한 자매가 선택한 무작위 사람들과 싸우도록 강요받고 있다. 보수는 훌륭하지만 분위기는 콜 오브 듀티 로비보다 더 독성이 강하므로 라이트에게 모험가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세이크리드를 피하라고 조언한다. 라이트는 세이크리드에 대해 그렇게 나쁜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특히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나는 2달 전 그들의 파티가 거대한 뱀과 맞붙었던 사건을 회상한다. 뱀은 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라우스는 마법사에게 불 마법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마법사는 따랐지만 지나치게 과하게 행동하여 리나가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을 때 근처 농장을 우연히 불태워버렸다. 그라우스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무작위 농부의 땅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그의 눈에 그들의 임무는 뱀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뤘다. 주된 일이 완료된 이상 부수적인 피해와 같은 쓸데없는 문제를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성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성녀는 그라우스보다도 더 그 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성녀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파괴되든 얼마나 많은 농민이 죽든 상관하지 않으며 역사에서 그들이 영웅으로 기억되기만 하면 된다. 리나는 자신의 파티의 왜곡된 관점에 대해 라이트에게 말하지 않지만 라이트는 그녀가 그들과 불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함께 하자고 초대하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하지만 리나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녀를 성스러운 곳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녀는 라이트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안다. 그러나 리나는 그를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테이블을 떠난다. 잠시 후 라이트는 앞쪽 데스크로 가서 오거를 물리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만골드를 받는다. 그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리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성스러운 곳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지 알아내지 않으면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직접 말해주기를 거부한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아일라는 그가 그냥 파티 리더인 그라우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제안한다. 그의 라운지 문이 편리하게도 활짝 열려 있다. 라운지 안에서 그루스는 2명의 여성과 함께 앉아 자신의 전설적인 전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악의적인 그리즐리 베어를 사냥했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그들은 거대한 화염으로 곰을 불태운 후 그루스가 마무리 일격을 날렸다. 바로 그때 리셉셔니스트가 그루스의 최근 임무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것이 있어 들어온다. 그가 악의적인 그리즐리 베어를 발견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항의를 제기했다. 세이크리드가 사용한 화공격으로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버려 물이 없다고 한다. 그루스는 그 불만을 가볍게 무시하며 그런 위험한 몬스터를 처리할 때는 부수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쉽게 변명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은밀히 즐기며 그들을 업신여긴다. 라이트는 대화 전체를 엿듣고 격분한다. 왜냐하면 그는 리나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그라우스에게 맞서며 리나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세이크리드에서 그녀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라우스는 그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보안요원을 호출해 라운지에서 라이트를 쫓아내라고 한다. 아일라는 라이트의 곁으로 달려가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라이트는 괜찮지만 다른 모험가들은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성격이 별로지만 그를 화나게 하면 성스러운 자매의 반감을 살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모험가 경력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날 세이크리드의 모든 구성원들은 라운지에 모여 자신을 칭찬하며 그들의 위대함을 만끽하고 있다. 한편 리나는 라이트가 그녀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면 세이크리드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곱씹고 있다. 용기를 내어 그녀는 마침내 모두에게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따라 모험가로 살고 싶다고 선언하며 즉시 세이크리드를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자 그라우스가 갑자기 그녀의 길을 막고 경고의 속도로 움직이며 그녀에게 반항한 대가로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리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뽑으려 하지만 자신의 검 성인 기술로도 1대1 전투에서 그라우스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칼에서 손을 뗀다. 그라우스는 그녀를 바닥에 내리치고 그들이 미래에 구할 사람들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는 반쯤 진지하지 않은 연설을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전투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 인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날 신성한 파티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리나는 그라우스 아래에서 강제로 복종하는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출발을 시작하자 갑자기 그들의 길이 라이트에 의해 막힌다. 그라우스는 라이트가 왜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지 물어보며 라이트는 대담하게 친구를 되찾으러 왔다고 선언한다. 그는 리나에게 돌아서서 자신과 아일라가 괴물을 사냥하러 가려 했으며 그녀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모험가가 되기로 서로 약속했으며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입니다. 리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라이트와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라우스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녀는 라이트에게 다치기 전에 그냥 혼자 두라고 요청합니다. 리나가 라이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라우스는 그를 쫓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리나의 자유를 위해 그라우스와 결투를 하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그라우스는 처음에 아무나와 싸울 이유가 없다며 결투를 거절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가 아무에게도 질까봐 두려워하는 거냐며 그를 조롱한다. 그라우스는 그런 공개적인 무례를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결국 라이트의 결투에 응하고 그를 본보기로 삼을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라우스는 조건을 제시한다. 라이트가 지면 모험가 길드에서 영구 추방되어 다시는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된다. 라이트는 주저없이 조건에 동의하지만 리나는 그에게 제고해보라고 간청한다. 검술 대결에서 그라우스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라이트는 검을 뽑아들고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이슬라가 그를 스캔하고 라이트에게 그의 압도적인 속도 스킬에 대해 경고한다. 이 능력 덕분에 그라우스는 상대와의 거리를 거의 순간적으로 좁힐 수 있으므로 라이트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라이트도 검을 준비하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이 너트마스터와 검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라우스는 아무도 두 가지 기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라우스는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혀 공격하고 라이트는 공격이 오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막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 그라우스는 라이트를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그라우스의 모든 공격에 대응할 수 없어 라이트를 수비적인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라이트는 둘 사이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라우스는 순식간에 그의 뒤에 나타나 무릎으로 라이트의 옆구리를 칩니다. 전장 어디에 있든 그라우스가 사정거리 안에만 있다면 순간적으로 그곳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에게는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없다. 그라우스의 엄청난 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라이트는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라우스는 공격 직전에 재빨리 비켜서고 라이트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 사이 그의 검을 산산조각낸다. 라이트의 무기가 파괴되면서 전투는 거의 결정된 듯 보인다. 그러나 그라우스는 오늘따라 관대해져서 리나에게 평생 그의 충성을 맹세하면 라이트를 살려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리나에게 자신이 이 시합에서 이길 방법을 찾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밀리고 있었지만 리나는 그를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모든 무례함에 질린 그라우스는 다음 공격으로 라이트를 죽이려 한다. 라이트는 아직 검이 없기 때문에 대체할 것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고 관중 중 한 명에게서 빗자루를 빌리기로 결정한다. 그라우스는 라이트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는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라이트는 쉽게 리나의 검을 빌릴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빗자루만으로 그라우스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는 그것을 진짜 검으로 상상하며 그라우스의 공격을 준비하는 데 집중한다. 지금까지 그는 그라우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데 집착해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검신 능력 덕분에 뛰어난 반사신경을 가진 라이트는 이번에는 본능을 믿고 순간이 올 때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라이트의 변화하는 전략 덕분에 그의 몸은 그라우스가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즉시 반응할 수 있다. 그는 빗자루로 그라우스의 얼굴을 세게 때려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라우스는 기절했고 라이트가 결투에서 공식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라이트는 성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다시 리나를 건드리면 자신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리나에게 돌아서서 이제 자유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그는 리나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고 리나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라이트와 그라우스의 결투 후 일주일이 지났고 그 후로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견과류를 돌보고 있지만 이제 리나가 곁에 있어서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리나는 모두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고 식사를 하면서 그라우스와의 싸움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라이트에게 묻습니다. 라이트는 이제 기분이 매우 좋고 마침내 리나와 임무에 합류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보통이라면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겠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 때때로 리나는 성녀가 보낸 방문객을 받는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방문객은 리나가 성녀를 만나 세이크리드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의하도록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리나는 마음을 바꿀 만한 것이 없으므로 논의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불행히도 그들은 성녀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이제 표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길드에 가서 임무를 선택할 때 하수구 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최악의 일만 제안받는다. 이런 일들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재정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리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사람들을 돕는 일이 진심으로 즐거웠기 때문이다. 무너진 집을 재건하거나 하수구를 청소하거나 길을 잃은 고양이를 찾아주는 일들에서 보람을 느꼈다. 하루가 끝나자 그들이 번 돈은 겨우 100코인, 피자 3판 살까 말까 한 돈이었다. 그럼에도 리나는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행복해했고 라이트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편 성녀의 대성당에서는 성녀가 자신의 조수에게 리나의 새로운 파티에 곧
진짜 임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임무는 S급, 가능한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였다. 성녀가 속으로 라이트가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길 바라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라이트와 일행은 몬티 계곡으로 향하며 새로운 임무에 도전했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라이트는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의 알 수 없다. 그는 리너에게 올바른 위치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그녀는 지도를 참고하며 그들이 저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때 라이트의 말이 갑자기 뒷발로 일어섰고 거의 그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들이 저택에 다다르자 말이 그곳까지 도착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날 3시간 전 라이트와 그의 일행이 다음 퀘스트를 선택하기 위해 길드로 들어가고 있을 때 접수원이 특별한 임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리너의 파티를 보고 안도하며 퀘스트를 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그녀는 무엇이 원인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북쪽 몬티 계곡으로 여행하던 한 모험가 파티가 퀘스트 도중 사라진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이 다른 모험가를 보내 조사를 시켰을 때마다 그들도 신비롭게 사라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A와 B랭크 모험가들 모두 그 계곡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실종 사건 뒤에 있는 것은 매우 강력한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접수원이 그룹에게 실종된 모험가들의 명단을 주자 리나는 충격에 빠진다. 그들은 리나가 모험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의 안녕이 매우 걱정된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모든 실종된 모험가들이 몬티의 전 카운트의 저택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었다는 것이다. 몬티 카운트는 퇴직하기 전 이 지역에서 큰 부를 축적한 전설적인 모험가였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30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의 저택은 폐허로 남겨졌다. 어쨌든 리나의 파티의 임무는 실종된 모험가들을 찾고 모든 실종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리나는 A와 B랭크의 모험가들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일을 수락하는 데 주저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라이트는 몬티의 계곡을 방문하고 싶어 항상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실제로 그들에게 괜찮은 보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슬라도 더 많은 피자를 의미하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접수원이 이제야 이슬이 여기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라이트에게 정말 그녀를 퀘스트에 데려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라이트는 접수원에게 이슬이 매우 믿음직한 감정사라서 그녀가 퀘스트에 동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더욱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슬처럼 어린아이는 아직 기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트는 그녀가 얼마 전 우연히 스킬 과일을 먹었지만 죽거나 하진 않았으니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은 몬티의 계곡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현재로 돌아갑니다. 그룹은 아래로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는 산의 측면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앞에 있는 거대한 저택을 보며 아일라에게 더욱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라이트는 모험만으로 이렇게 큰 불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 힘들다. 하지만 리나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몇 달밖에 모험가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이미 집을 살 만큼의 돈을 모았다. 라이트는 예전에도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과일을 기르고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멋진 집을 짓고 싶다는 의욕이 더 커졌다. 아일라는 그 흥분에 휘말려 자신만의 사탕집을 짓고 싶다고 외친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열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아 그녀는 난간 위에서 기뻐하며 뛰기 시작한다. 그녀가 착지하자마자 난간이 그녀의 발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며 그녀는 절망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재빠른 반사신경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균형을 잃고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리나는 그들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함께 끌려 내려가고 결국 모두 함께 떨어진다. 추락하는 동안 라이트는 위험한 착륙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재빨리 생각하여 검을 뽑아 공기를 가르며 낙하 속도를 늦출 만큼 충분한 풍압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기동 덕분에 그들은 모두 무사히 착륙한다. 하지만 추락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리나와 이슬라는 자신들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라이트는 어떤 괴물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괴물 하나를 반으로 베어버린다. 라이트가 몬스터들이 쉽게 쓰러질 거라고 한 건 맞지만 리나와 이슬라는 얘기가 달라지자 이것들이 보통 몬스터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라이트는 잠시 멈춰 몬스터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공포에 질려 그것들이 모두 모험가들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이슬라는 감정평가 기술을 사용하여 모험가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물린 후 언데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녀는 또한 이 언데드 모험가들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기술들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라이트와 리나에게 그들과 싸울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라이트는 자신이 쓰러뜨리려고 흥분했던 몬스터가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그는 너무 정신이 팔려서 언데드 중 하나에게 거의 물릴 뻔한다. 하지만 그 전에 리나가 나서서 그것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리나는 라이트가 언데드와 싸우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동시에 전직 동료들을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이 모험가로서 그들의 의무라고 말한다. 라이트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싸우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저택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곳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더 많은 언데드 모험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리나는 즉시 선두에 나서서 앞으로 돌진하며 정확하게 여러 언데드를 베어내며 길을 만듭니다. 라이트는 리나의 괴물에 대한 깊은 지식에 감명을 받으며 그녀가 상대에 따라 공격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아직 인간과 비슷한 언데드 생물은 심장을 찔러서 처치할 수 있고 해골은 척추를 잘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공격은 엄청난 기술을 필요로 하며 비록 라이트의 검신 기술이 기술적으로 리나의 검성 기술보다 더 강력하더라도 실제 전투 능력에서는 그녀가 그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숙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도록 가만히 서 있을 것은 아닙니다. 기여하기로 결심한 라이트는 자신의 검을 뽑아 언데드에게 돌진한다. 라이트는 언데드 괴물들을 베기 시작하지만 잘 싸우고 있는 동안 이슬라가 전투 기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다. 그가 물러서면 그녀는 공격에 취약해진다. 언데드가 그녀의 뒤에서 몰래 다가와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가 맞기 직전 리나가 앞으로 돌진하여 언데드의 갑옷을 관통해 배를 찔러 한 방에 처치한다. 언데드가 분해되자 리나는 이슬라에게 괜찮냐고 묻고 이슬라는 그녀가 너무 멋지다고 칭찬하기 시작한다. 리나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이트가 저지른 작은 실수는 이슬라의 목숨을 쉽게 잃게 만들 수 있었으므로 그는 이제부터는 맑은 정신으로 싸우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다. 2층의 모든 언데드가 처리되자 리나는 2층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라이트는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것을 꺼냅니다. 그들은 18명의 모험가들이 여기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 임무를 받았지만 그 모험가들이 언데드가 되었다고 해도 라이트와 리나는 이미 18명이 훨씬 넘는 언데드를 물리쳤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이 저택에 이미 많은 수의 언데드 몬스터가 있었다는 것이지만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언데드가 여기서 무작위로 생성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자 라이트는 몬티스 백작의 그림을 발견하고 거기에 불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불안한 것은 성 어딘가에서 춤추는 소녀가 있고 그녀는 라이트를 죽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이 복도를 달리는데 갑자기 언데드가 그들에게 덤벼들어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감염시키기 전에 라이트는 그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첫 번째 언데드를 처리했을지도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와 리나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2층의 언데드들은 매복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는 이슬라에게 언데드들을 스캔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이슬라는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언데드들이 길들여져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때 라이트는 언데드들과 연결된 여러 가닥의 실을 발견하고 이슬라는 그것들을 스캔한 후 그 실들이 마력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는 그 실의 반대편에 있을 것입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모든 실이 모이는 문에 도착합니다.
라이트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 모두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가 찾은 것은 빈 무도 회장뿐이다. 갑자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소녀가 나타난다. 라이트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 기쁘지만 그녀가 그리 친절해 보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일라는 그녀에게 감정 스킬을 사용하고 드레이트나의 스킬이 강령술임을 발견한다. 즉, 그녀는 죽은 자를 조종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고유 스킬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녀의 스킬이 이렇게 무심코 평가받는 것은 드레이트나에게 깊은 불쾌감을 주었고 그녀는 순전히 짜증 때문에 아일라를 먼저 제거할 생각을 한다. 그녀가 행동하기 전에 라이트가 개입하여 드레이트나가 길드의 임무로 여기 왔는지 묻고 그렇다면 그들이 싸울 이유가 없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것을 단호히 부인하며 여기 온 유일한 이유는 라이트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라이트는 그녀가 왜 자기만을 죽이기 위해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레이트나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그녀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렇게 할 겁니다. 라이트가 누가 명령했냐고 묻자 어떤 성녀일지도 모르지만 드레이트나는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드레이트나의 목표가 항상 라이트를 죽이는 것이었다면 그를 유인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모험가들을 모두 죽였을 겁니다. 리나도 네크로맨시처럼 강력한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드레이트나가 공격을 시작했으므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라이트와 리나가 함께 협력한다면 언데드를 상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드레이트나는 리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리나를 라이트로부터 유인하여 그녀의 스승인 보르크와 시라의 언데드 버전과 싸우도록 합니다. 리나는 그들이 실제로 여기서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잠시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이슬라가 다른 언데드들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소리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보크는 공격 속도와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발톱을 키울 수 있고 시라는 자신을 거울처럼 복제하여 여러 번 공격할 수 있습니다. 리나는 언데드의 강력한 기술을 따라가느라 힘들어하지만 아이슬라의 적절한 경고 덕분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드레이트나는 아이슬라가 제공하는 지원에 점점 더 짜증이 나고 그녀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아이슬라를 공격하기 위해 언데드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라이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라가 해를 입기 직전에 라이트가 달려가 그녀를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이슬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이 됩니다. 드레이트나는 계속해서 라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언데드를 보내고 그가 집중을 바꾸는 순간마다 그녀는 아이슬라를 직접 겨냥할 기회를 잡습니다. 라이트는 끊임없는 공격에 겨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나는 자신이 스승들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성지에 왔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녀에게 친절을 베푼 첫 번째 사람들이었기에 그녀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라이트와 이슬라를 돕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는 그들 위에 실을 잘라 드레이트나의 지배를 풀고 그들을 끝장낼 검을 준비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그들은 그녀에게 그들을 끝장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리나는 검을 들어 그들을 둘로 베었다. 한편 라이트는 자신과 이슬라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많은 언데드를 물리쳐도 끝없이 몰려왔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레이트나가 무한한 수의 언데드를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사를 위해 그는 아일라에게 드레이트나가 언데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아일라의 평가에 따르면 드레이트나는 그 힘이 부족하며 이미 존재하는 언데드만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이트는 아일라에게 상황을 더 면밀히 조사해보라고 촉구하며 언뜻 보이는 끝없는 언데드 군대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드레이트나는 라이트가 자신이 속임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낸 것에 감명을 받지만 아일라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즉시 아일라를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고 아일라를 공격하는 언데드를 신속하게 파괴한다.
드레이트나가 이제 아일라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녀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빠르게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아 이슬라를 자신의 등에 태운다. 이렇게 하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있다. 이슬라가 그의 등에 매달린 채로 라이트는 그녀가 언데드의 등장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좀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자 그녀의 능력은 특정한 것에 집착하기 어려워진다. 상황을 더 넓게 파악하기 위해 라이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샹들리에를 붙잡는다. 이 벤티지 포인트에서 이슬라는 모든 좀비들을 스캔하며 비정상적인 활동의 징후를 찾기 시작한다. 한편 라이트의 팔은 통증으로 욱신거리고 그는 이슬라에게 속도를 내라고 재촉한다. 곧 이슬라는 언데드 무리의 출처를 찾아내고 라이트에게 뒤쪽의 좀비 중 하나가 소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린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좀비가 아니다. 몬티 백작 본인이 나타났습니다. 드레이트나는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까 봐 매우 불쾌해하며 그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라이트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녀는 그들을 추격할 사신을 소환합니다. 아이슬라는 그것을 스캔한 후 라이트에게 사신의 나대 단 한 번만 스쳐도 언데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해 라이트는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적어도 이제 그들은 왜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좀비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신이 그 모험가들을 언데드로 만들었습니다. 드레이트나는 그들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것을 칭찬하지만 사신이 원래 몬티 백작의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아이러니한 반전이죠. 그런 영웅이 자신의 사신의 희생양이 되다니요. 그 후 저택을 조사하러 온 모든 모험가들도 언데드로 변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건의 전말은 밝혀졌지만 라이트는 몬티 백작이 대체 왜 사신 같은 괴물을 소환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이트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드레이트나는 분노하며 그를 순진한 아이라고 부릅니다. 라이트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드레이트나는 되묻습니다. 금기의 기술에 대해 아십니까? 그것은 단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비난을 받는 너무나도 두려운 능력들이며 몬티 백작의 소환술 또한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축하했지만 그의 능력은 너무도 강력하여 대중과 정부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가 결국 악당의 길로 나설까 걱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 반역죄로 잘못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그를 악당의 길로 이끈 정확한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매일 그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죽는다면 우리 모두가 죽자고 결심하고 그의 비밀 보물을 소환했습니다. 라이트는 길드가 몬티 백작을 죽이기 위해 암살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음흉한 짓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지만 드레이트나가 싸움을 계속하고 싶어 하므로 이제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꿈같은 장소였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많은 언데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환술 능력을 사용하여 소환 사용자들을 조종하면 원하는 만큼 끝없이 죽은 자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드레이트나와 다시 맞서기 위해 검을 준비하지만 그녀가 카운트 몬티의 강력한 기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 말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다. 그는 자신의 과일 마스터 기술이 무한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일이 그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의심 없이 그를 악당처럼 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결과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지만 그는 그에 대해 곱씹을 여유가 없다. 지금은 이슬라를 보호하고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목적을 위해 라이트는 드레이트나의 언데드를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관찰했다. 드레이트나가 자신의 네크로맨시를 사용하여 언데드에게 목표와 공격 방법을 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슬라는 드레이트나의 지배를 받는 언데드는 새로운 지시를 받을 때까지 같은 공격만 반복할 수 있다고 확인한다. 라이트는 이 기회를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드레이트나가 언데드를 보내자 역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는 공격을 중간에 취소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리나에게 공격 기회를 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드레이트나는 놀라서 소울 리퍼의 목표를 리나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너무 늦었습니다. 리나는 이미 한 방에 언데드를 베어버렸고 소울리퍼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남은 일은 라이트가 몬티스 백작을 처리하여 드레이트나가 더 이상 언데드를 소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드레이트나는 패배 직전이라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몬티의 시체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에게 최강의 몬스터를 소환하게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이트와 리나는 다가올 위험에 대비합니다. 그들의 공포 속에 사악한 용이 나타납니다. 드레이트나는 소환 마법이 성공한 것에 기뻐하지만 그 용이 언데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꼬리에 맞아 날아갑니다. 리나는 S급 파티조차 사냥을 피하는 강력한 괴물, 사악한 용과 마주하게 되어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자신있게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슬라는 그 계획을 즉시 거부하며 그 용은 배는 공격에 완전히 면역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정 능력자의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자신의 검신 능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드래곤을 배치려 한다. 하지만 그의 검은 부서지고 그는 드래곤의 숨결에 얼굴이 맞을 뻔한다. 그가 착지하자 아이슬라가 그에게 듣지 않았다고 소리친다.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고 드래곤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리나는 자신이 희생해서 라이트와 아이슬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지만 다행히 아이슬라가 더 나은 계획을 생각해낸다. 그녀는 스킬 과일을 꺼내서 라이트에게 먹으라고 한다. 스킬 과일이 도움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들의 최선의 선택이다. 한편 드래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이트나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에 만족하며 라이트가 이런 괴물에 맞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 잠시 후 그녀는 의식을 잃고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몸을 줍고 순간이동으로 사라집니다. 라이트와 다른 이들에게 돌아온 리나는 이슬라에게 왜 능력 과일을 가지고 있냐고 묻고 이슬라는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라고 대답합니다. 사악한 용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고려할 때 그들의 승리의 유일한 기회는 라이트가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리나는 라이트가 또 다른 능력 과일을 먹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그는 자신이 독의 면역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리나는 여전히 도박이라며 어떤 종류의 능력을 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마 그의 검신 능력과 충돌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라이트는 능력 과일을 한 입 빼어 물고 새로운 능력을 얻으면서 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드래곤이 공격을 시작하자 리나는 라이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를 방어해야 한다. 결국 스킬 과일의 부작용이 사라지자 라이트는 아일라에게 자신을 감정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가 감정을 하면서 그의 새로운 스킬이 벌레 저항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라이트는 실망하며 자신의 스킬이 악당 드래곤을 벌레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벌레 저항은 실제 벌레에게만 효과가 있다. 리나는 드래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라이트는 아일라에게 돌아서서 동시에 2개의 스킬 과일을 건네달라고 요청한다. 아일라는 주저하며 2개를 동시에 먹는 것이 그의 몸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유용한 기술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2개의 기술 과일을 모두 물어보지만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가 얻는 첫 번째 기술은 고양이 매력가입니다. 이 기술은 고양이들만 좋아하게 만듭니다. 2번째는 무기 내구성 증가인데 그의 검은 이미 부서져서 지금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유용한 기술을 얻지 못한 것 외에도 2개의 기술 과일을 한 번에 먹는 것은 그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다음 시도에서 좋은 기술을 얻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리나는 점점 지쳐가고 다시 드래곤을 공격하러 가지만 그녀의 검은 산산조각 나고 드래곤은 그녀를 벽으로 내팽개칩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기절할 지경이다. 리나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자 라이트는 스킬 과일을 다시 한 입 빼어 물며 이번에는 유용한 능력을 얻기를 희망한다. 다행히도 그가 얻은 스킬은 유망해 보인다. 드래곤이 리나에게 다가오자 라이트는 그 얼굴에 돌을 던져 주의를 돌린다.
드래곤이 이제 그에게 집중하자 라이트는 새로 얻은 스킬로 그것에 맞설 준비를 한다. 호기심이 생긴 리나는 아일라에게 라이트가 방금 얻은 스킬이 무엇인지 묻고 아일라는 그것이 슬립 픽시라고 설명한다. 이 스킬은 라이트가 귀여운 픽시를 소환할 수 있게 해주며 픽시의 먼지를 흡입한 것은 모두 잠이 든다. 라이트는 슬립 픽시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드래곤에게 발사한다. 먼지가 효과는 있지만 용은 잠 못 이루고 버티고 있네요. 이 거리에서는 요정 먼지의 양이 용을 재우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이슬라 말에 따르면 라이트의 요정은 그로부터 3m 이상 날아갈 수 없대요. 그러니 용의 얼굴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부러진 검을 집어들어 검신술을 발동시키려 해요. 라이트는 칼날을 천장으로 던져 지붕을 무너뜨립니다. 잔해가 떨어지는 동안 그는 떨어지는 돌무더기를 밟한 사마용의 얼굴까지 다가갑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요정먼지를 뿌리고 이번에는 용이 기절합니다. 용이 무력화되어 공격할 수 없게 되자 라이트는 서둘러 도망칠 것을 재촉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그들은 간신히 밖으로 나옵니다. 저택이 그들의 뒤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 직전에 이제 안전해진 리나는 라이트에게 그 많은 능력 열매를 먹은 후 괜찮은지 묻습니다. 라이트는 리나가 걱정하지 않도록 괜찮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숨을 헐떡이고 있으므로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행은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가고 라이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마침내 도시의 문에 도착했을 때 라이트는 기력이 다하여 바닥에 쓰러집니다. 한편 가면을 쓴 남자는 드레이트나를 성녀에게 돌려주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성녀는 그를 멈추고 라이트를 관찰한 후 그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그 남자는 라이트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인정합니다. 특히 용을 물리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의 계획에 대해 라이트가 실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킵니다. 성스러운 자매는 라이트가 이렇게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가 보여준 힘은 아프리오리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뭔가 독특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이미 그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탐험 후 아일라는 마침내 정원을 돌볼 순간을 찾았고 리나는 필요했던 샤워를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팀을 이루었고 리나는 잠시 식물을 물주는 것을 잊었지만 아일라가 이미 그것을 돌보았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며 리나는 그녀의 친구가 라이트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가 또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중한 과일의 주인의 이미지가 하늘에 나타나자 라이트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는 결국 죽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소녀들은 그를 다시 침대로 끌어당겼고 그는 이미 이틀 동안 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리나는 그를 자리에 정착시키면서 그의 열이 내려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경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점심을 가져왔고 점심에는 도도 가슴살, 야채 수프, 그리고 꿀로 단맛을 낸 레모네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그루비 악의 드래곤 출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험가 길드로부터 의무 소환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라이트는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아일라는 그가 여전히 쉬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길드에 도착했을 때 리나는 그들이 2시간 후에 회의실로 안내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긴 대기 시간에 짜증이 난 그녀는 불만을 표했지만 접수원은 관계자들이 바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녀는 아일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모험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리나는 즉시 아일라를 현장에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그녀에게 작성할 양식을 건넸다. 한편 근처의 모험가들은 이슬라를 바라보며 판단의 눈초리를 보냈고 그녀를 길드에 가입한 어린아이로 보았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그곳에 속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특히 다른 이들과 달리 인상적인 장비가 없다는 점이 더욱 그랬다. 리나는 이슬라가 인상적인 기술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 멋져 보이는 것이 실용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녀는 어차피 시간이 남았으니 쇼핑을 가자고 제안했다. 이슬라는 돈이 없다고 주저했지만
리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장비를 직접 사겠다고 고집했다. 한편 라이트는 집에서 지루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시 소녀들로 돌아가서 그들은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왔고 이슬라는 함께 쇼핑을 가게 되어 신이 나서 거리에 있는 많은 가게들을 보았다. 이슬라는 감탄하며 초호화 상점이라는 가게를 보러 달려갔다. 솔직히 리나는 그 가게가 짝퉁만 파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일라는 상관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다. 둘이 둘러보던 중 리나는 덜 의심스러운 가게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일라는 전시된 물건을 평가하는 능력을 사용해 그것이 원석 다이아몬드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그녀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석 다이아몬드는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주장을 마치기 전에 리나가 개입하여 여러 개의 금화를 내놓으며 그 조각을 즉시 구매했다. 밖에서 그녀는 그 다이아몬드를 펜던트로 사용하여 친구를 위한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재단사 가게인 레인보우 가운에 갔고 가게 주인은 그녀의 최신 작품을 입어보라고 제안했다. 리나는 아일라를 위한 옷만 찾고 있다고 분명히 했지만 결국 피팅룸으로 끌려가서 제안된 의상을 입도록 거의 강요당하게 되었다. 그리 오래지 않아 그녀는 가장 우아하고 이국적인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으며 그중 일부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다소 과한 것이었다. 끝없는 시착에 지친 리나는 무릎을 꿇고 이슬라를 위해 뭔가를 사러 왔다고 외쳤다. 고객의 의미를 드디어 이해한 가게 주인은 아이를 위한 고양이 귀 의상을 보여주었다. 이슬라는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리나는 친구가 원하는 것을 크게 또렷하게 말하라고 격려했다. 그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었다. 결국 그 소녀는 그들의 그룹에서 중요한 일원이며 그렇게 행동해야 했다. 더 자신감이 생긴 이슬라는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리나처럼 멋진 옷을 입고 진정한 모험가처럼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나중에 두 사람은 길드로 돌아와 회의실에 호출되었다. 이번에는 이슬라가 새 의상을 입고 훨씬 더 기분이 좋았다. 한편 라이트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푸시업을 하고 있었다. 요정은 그를 때리며 침대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에 라이트는 이틀 동안 잠만 잤다고 설명했다. 항의에도 불구하고 요정은 라이트를 침대로 끌고 가서 가만히 있게 했다. 납득하지 못한 그는 지금쯤 친구들은 악당용을 물리친 공로로 칭찬을 받고 있을 텐데 자신은 3cm 요정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길드로 가기로 했다. 길드로 돌아온 리나와 이슬라는 회의실로 안내받았고 접수원은 리나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돕고 싶었던 리나는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모든 정보를 단순히 넘겨주고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조용히 결심했다. 특히 누군가가 그녀에게 리나와 그녀의 친구들을 죽이라는 의뢰를 했기 때문에 드레이트나의 기원을 밝혀내겠다는 초대를 수락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게다가 모험가 길드만이 그 그룹이 몬티카운트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급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드레이트나와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던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는 것도 가치가 있었다. 잠시 후 리나와 아일라가 회의실에 도착하자 4개의 부서의 구성원들이 이미 모여 리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이들을 지칭하는 것을 듣고 아일라는 호기심에서 4개의 부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접수 담당자는 4개의 부서가 길드의 주요 부서를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성스러운 도시의 핵심으로서 길드는 검사, 재무, 보안, 조사 부서를 포함하며 각 부서의 수장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즉, 조직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바로 그 방에 있었다. 플라워헤드는 조사부서의 책임자로 괴물 생태 및 밀도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비어드는 보안 책임자로 공공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브 키퍼는 최고 재무 책임자로 보상 및 모든 금전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목록의 마지막 멤버는 전체 길드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가 바로 수사관인 성녀입니다. 성녀는 리나가 몬티 백작의 오래된 저택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강조하며 모험가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솔직히 리나는 이 여성을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그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일라는 접수원에게 성녀에 대해 묻고
접수원은 그녀가 검사국을 감독하며 다른 부서 위에 서 있어서 길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궁금해진 아일라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대답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동안 수녀는 리나에게 사악한 용에 대해 묻지만 리나는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조사 의뢰를 받은 저택에서 그들은 흑조의 드레이트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의 공격을 받았고 리나는 여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어 한다. 성녀는 그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유감을 표한다. 반면 호랑이 수염은 그런 용을 소환할 수 있는 자들과 맞설 의지를 불태운다. 꽃모자는 대도서관에서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무덤지기는 개인 기록 접근에는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는 것이며 이 혼란에 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리나는 수녀가 질문을 회피한 것을 보고 짜증을 내고 성녀는 꽃모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한다. 플라워햇은 정찰새를 보냈지만 몬티 백작 저택에서 용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용의 신체 일부가 있다면 만화를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은 리나는 짐승의 비늘을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넘겨주기 전에 그녀는 드렛나에 관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4개의 국은 리나의 조건에 동의하지만 성녀는 그녀가 찾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되고 플라워햇은 자신의 능력인 학자의 눈을 사용하여 종이에 쓰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여 조사관은 리나가 요청한 기록에 접근하여 12년 전 아테나 호수 도시에서 드렛나 벨벨이라는 소녀가 능력 열매를 받아 흑마법의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기록에는 그날 성녀가 평가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리나는 수녀가 드라트나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정직하다고 비난합니다. 신성한 수녀는 자신을 변호하며 매년 약 1000명에게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12년 전의 개인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대답에 리나는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적어도 단서는 얻었습니다. 그러자 수녀는 일어날 준비를 하고 리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오늘부터 리나의 그룹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삭제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리나와 이슬라는 충격을 받고 즉시 이유를 묻습니다. 수장은 신성한 리더인 그라우스가 리나의 그룹이 자신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그의 장비를 훔쳤다고 비난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폭로는 회의실에서 대화의 물결을 일으키며 모두가 라이트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라이트가 가장 걱정 없는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와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을 받기를 열망합니다. 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성녀는 그들의 그룹 기록이 길드 규칙 위반으로 삭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라이트는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무심하게 대답하며 등록되었든 아니든 세 사람은 여전히 같은 그룹이고 그렇게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성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라이트에게 집중하며 마음속에 우주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정보에 깜짝 놀랍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 그들의 그룹에게 흉폭한 몬스터 사냥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면 기록을 유지하고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리나는 성녀가 왜 그렇게 빨리 마음을 바꿨는지 묻고 성녀는 라이트의 결의가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대답하며 그의 속셈을 눈치챕니다. 리나는 라이트에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그는 큰 보상만을 노리고 즉시 받아들입니다. 결국 함정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지 않고는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없을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길드 직원이 임무 세부 사항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다. 그러나 리나는 성녀가 그들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순간 아일라가 성녀의 능력을 평가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한다. 다음으로 등을 댄 검을 지닌 라이트를 발견한 무덤 지킴이가 그에게 회의실 내에서 무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규칙 위반으로 1000골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리러 접근한다.
라이트는 그 검이 부서져서 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반박한다. 이에 재무 담당자는 라이트가 부순 길드의 검을 보상하기 위해 5,000 골드의 벌금을 부과한다. 게다가 라이트가 자신의 옵션을 확인하는 섹션을 확인했을 때 그는 이미 2개의 검을 부순 관계로 더 이상 검을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는 이를 자신의 검을 소유하겠다는 꿈을 실현할 기회로 보고 있다. 접수원이 맞춤 제작을 제안하며 윌더즈의 특성에 맞춘 독특한 무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영감을 받은 라이트는 길드를 떠나 즉시 맞춤검 주문을 하기로 결심한다. 무기가 완성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아테나를 방문하고 드레이트나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자고 제안한다. 계획이 세워지자 나머지 그룹도 동의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헤어진다. 잠시 후 상인 지구에서 라이트는 품질 좋은 작업장으로 알려진 상점 안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점원은 이 지역의 대부분 작업장이 신성한 자매와 제휴되어 있어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검을 손에 넣고 싶어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남자는 그가 서쪽에 있는 볼스트 작업장에서 오늘 시험해보라고 제안했다. 이 특정 작업장은 그곳을 운영하는 숙련된 대장장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볼스트는 몇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라이트는 굴하지 않고 흥분하며 직원에게 소개장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리나는 마차 안에 앉아 후드를 올리고 주목받지 않으려 애쓰면서 동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트레이드맨 지구의 서쪽에서는 라이튼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제작된 것에 기뻐했고 아일라 역시 전설적인 대장장이가 만든 검을 볼 생각에 흥분했다. 갑자기 그들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든 소녀에게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남자들 무리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갇힌 그녀는 추격자들에게 몰리고 공격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라이튼이 나타나 그녀를 해치는 것을 막았다. 방해에 짜증난 한 남자가 메이스를 휘둘러 끼어든 소년을 거의 치울 뻔했다. 간신히 위험을 피한 라이트는 놀란 소녀에게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지시했다. 소녀가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검의 신이 이 세 명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라이트는 부러진 검을 뽑아 첫 번째 상대의 배를 검 손잡이로 쳤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그의 당황한 동료들은 재빨리 그를 일으켜 데려가 싸움을 끝냈다. 구출에 감사하며 소녀는 자신을 모니카라고 소개했고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아무것도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섬을 테디베어처럼 껴안았다. 감사의 표시로 모니카는 그들에게 차와 팬케이크를 함께 즐기자고 초대했다. 섬은 먹고 싶어 했지만 라이트는 볼스트 공방으로 가는 길이라 지금은 초대를 거절했다. 어리둥절한 모니카는 그 작업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더 있음을 암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험가들을 데려가겠다고 제안하고 길을 안내했다. 잠시 후 그룹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라이트는 작업장이 비어있음을 알아차리고 다른 대장장이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모니카는 자신이 이곳을 운영하고 모든 대장간을 혼자서 돌본다고 설명했으며 그들은 실제로 모니카의 작업장에 서 있었다. 구출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니카는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신이 났다. 주저없이 그녀는 팬케이크 모양의 매우 효율적인 프라이팬을 공개했다. 추가로 몰드는 서로 교체할 수 있어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발명을 자랑스럽게 모니카 팬이라고 소개했다. 2,000 골드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놀라운 세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모니카는 자신이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값에 제공할 의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라이트는 프라이팬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팬케이크가 배에 들어가면 모양은 항상 똑같다. 좌절한 모니카는 아무도 그녀의 혁신적인 제품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지만 그들은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공격했다. 그와 관련하여 모니카는 무기보다는 가정용 도구 제작에 더 집중해왔다고 언급했다. 라이트는 과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이 꽤 힘든 작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카운터에 놓인 호미날에 시선이 끌렸다. 기회를 감지한 모니카는 모험가의 손을 살펴보겠다고 요청했고
그 모양을 잘 보고 나서 즉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모르사이트나 인고들 가지고 대장간에서 작업하던 모니카는 이슬라의 주목을 받았고 모니카의 초강력 대장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각 망치질마다 칼날에 원하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모니카는 가열된 부분을 구부리고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었으며 마지막 손길로 그녀의 서명을 추가했다. 순식간에 모니카는 농부를 위한 맞춤형 수학 가위를 제작했다. 테스트를 위해 라이트에게 통나무를 건넸지만 그는 이렇게 작은 가위가 그렇게 단단한 것을 자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다. 그러나 그가 날을 닿는 순간 통나무는 깨끗하게 2개로 쪼개졌고 그는 자신의 최신 도구에 비할 데 없는 효율성에 완전히 놀랐다. 라이트가 자신의 창작물에 감명을 받자 모니카는 가격을 부르려던 참에 라이트가 갑자기 그녀를 가로막으며 대신 자신의 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그가 온 이유는 그녀의 뛰어난 기술로 가능한 최고의 검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모니카는 그녀의 작업장이 성녀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녀는 더 이상 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 무기를 싫어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가정용 도구를 판매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검을 만들지 않고도 장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 순간 라이트는 가이드가 이 작업장이 무기 제작 전문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모니카는 소년이 사실 길 건너편에 있는 이름이 같은 볼스트 가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작업장 안에서 한 대장장이가 주인에게 달려가 현재 20%의 주문만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주인은 불평한다고 일이 빨라지지는 않으니 모두 최선을 다하라고 대답했다. 그 와중에 라이트와 이슬라는 모니카와 함께 공방에 들어섰다. 모든 대장장이들은 모니카의 등장에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고 심지어 한 대장장이가 그녀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공방 주인은 곧바로 눈살을 찌푸렸다. 주저없이 모니카는 아버지에게 손님을 위한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짜증이 난 아버지는 그녀가 항상 손님 응대를 피하고 자신에게 떠넘긴다고 투덜거렸고 이내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화가 난 모니카는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떠나기 전에 라이트는 자신의 검을 만들 수 없는지 물었다. 그 남자는 다음 학기 대량 주문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게를 나선 라이트는 모니카가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한 대장장이가 라이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모니카의 아버지 이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라이트는 이 소년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며 대장장이가 그를 그라우스와의 결투에서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들 사이의 힘의 차이는 너무 뚜렷해서 케인은 라이트를 잊지 못했고 그의 승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팬이 되기까지 했다. 주제가 나왔으니 라이트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 싸움이 성녀와 큰 문제를 일으켰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는 라이트가 볼스트에 온 이유를 이해했다. 그들은 성녀와는 다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며 라이트는 왜 아버지와 딸이 각각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케인은 모니카가 이벨의 작업장에서 일했었다고 이야기했다. 3년 전 그녀가 슈퍼포지 능력을 얻었을 때 그들은 성도 전역에서 빠르게 유명해졌다. 그러나 6개월 전 물품을 운반하던 마차가 도시 외곽에서 습격을 당했고 그 공격 중에 이벨의 어머니가 생명을 잃었다. 범인들은 결국 붙잡혔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모니카의 서명이 새겨진 검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무기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니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검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라이트는 모니카와 그녀의 아버지인 케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벨을 찾는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갈색 머리의 남자는 더그였고 다른 한 명은 잠도였습니다. 둘 다 블랙 스완 상회의 대표이자 볼스트의 거래처였습니다. 공방 주인인 케인을 발견한 잠도는 새로운 주문 요청서를 건네주며 주간 배송을 1년으로 연장한다고 알렸습니다. 케인은 주간 배송도 간신히 해내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더그는 케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
초고급 단조 능력을 가진 모니카에게 부탁하자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너무나 희귀해서 어떤 대장장이들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트는 모니카가 검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잠도는 약간의 폭력이면 누구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번개가 튀는 것을 본 아일런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벨은 자신이 그 주문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실제로 그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렇게 해서 블랙스완의 대표들은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이벨의 직원 중 한 명은 이 상인 그룹이 마니커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이런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벨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마니커는 그와 같은 작업장을 공유할 수 없었다. 이벨은 먼저 라이드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마니커에게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 늦게 라이드와 아일런은 마니커의 작업장을 두드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지체 없이 그 3인조는 이미 식당에 도착해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모니카는 일라가 감정평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이는 어떤 작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일라는 자신이 라이트와 함께 모험을 하고 싶을 뿐 장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니카는 그녀의 정직함을 칭찬하며 그렇게 친절한 소녀에게 사랑받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카는 기뻐하며 기꺼이 계산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라가 그녀의 절대적인 최애 음식인 피자를 더 주문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일라는 그들이 처음에 모니카를 초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계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자신이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여전히 보답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게다가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했는데 회사와 함께 식사를 한 지 6개월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라이트는 착한 사람처럼 샐러드를 제쳐두고 대신 버섯, 허브로 양념한 구운 고기를 얹은 피자와 포도 주스 한 잔을 주문했다. 한편 잠도는 성녀를 찾아가 무기가 이미 오는 중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은 라이트가 장인거리에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수하들은 성녀에게 소년을 평화적으로든 아니든 곧 데려오겠다고 확신시켰다. 그래서 성녀는 보안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스파이를 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라이트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니카에게 돌아와서 그녀는 배부른 채로 식당을 나섰지만 더그는 다시 나타나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모니카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고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 뒤에서 다른 남자가 나타나 모니카를 붙잡았다. 근처에서 이슬라는 모니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설령 그녀가 라이트의 검을 만들기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케인이 달려와 라이트에게 즉시 그들의 작업장으로 오라고 재촉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케인은 작업장 문에 붙어있던 쪽지를 가리켰고 그 옆에는 모니카의 안전고글이 있었다. 아일라가 설명하길 메시지에는 모니카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를 되찾고 싶다면 라이트만 혼자 지하 경기장으로 보내라고 했다. 다른 대장장이가 다가와 이 경기장이 블랙스완 상인 그룹의 본거지이며 장인 지구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이벨은 거대한 양손도끼를 휘두르며 창을 등에 메고 대장간을 나갔다. 직원 중 한 명은 보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적에게 매복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벨은 그들이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라이트는 블랙스완이 오직 자신만을 요청했기 때문에 혼자 가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벨이 위험에 처할 이유가 없었다. 그 결정을 내린 후 라이트는 앞서 나가며 그들에게 이슬라를 잘 돌보라고 지시했다. 모니카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깨어났고 더그는 모니카가 단지 미끼일 뿐이며 라이트가 그녀를 구하러 올 때 잡힐 것이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말이 끝나자 라이트는 입구를 폭파시켰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초대해준 것에 감사했다. 더그는 모니카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때 거대한 생물이 라이트를 향해 나아갔고 그 무거운 발걸음이 각각의 발걸음에 따라 메아리 쳤다. 모니카는 라이트에게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이미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 시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매 요정을 소환했고 즉시 모든 적들, 심지어 황소까지도 잠재웠다.
그 일이 끝나고 그는 모니카를 풀어주고 안전하게 그녀를 데려왔다. 잠시 후 라이트는 모니카를 등에 업고 작업장 입구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우연히 잠재우는 먼지를 흡입했지만 라이트는 모두에게 그녀가 단지 가벼운 낮잠을 자고 있을 뿐이며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결국 라이트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이벨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성한 수녀와 함께 돌아온 소녀는 항상 그녀와 동행하며 라이트를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질문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사제인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잠도는 자신의 마차를 타고 모니카의 위치로 향하며 신성한 수녀가 라이트를 보존하라는 암시적인 말에 아직도 마음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아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왜 그녀는 모니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이미 신중하게 준비된 함정에 빠졌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잠도는 오직 그 보상을 수확하기 위해 도착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니카가 감금된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부하들은 바닥에 누워 단지 잠들어 있었다. 볼스트 작업장에서 라이트는 이벨이 자신의 문제에 그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블랙스완이 대장장이의 딸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 말에 이벨은 모든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잠시 동안 그의 수익이 제로가 된다 해도 가족의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모니카는 급히 계단을 내려와 아버지가 무기 제작을 중단할 생각인지 물었다. 이벨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장간에서 제작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해서는 무기와 장비가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그 발언에 기분이 상한 모니카는 더 이상 무기를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동의하기 전에 주저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을 유지하려면 가치 있는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25년 동안 이 작업장을 운영해왔고 그 경험이 준 자신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분개한 모니카는 아버지가 그의 자부심의 결과물이 악용되는 사실에 괴롭지 않냐고 묻는다. 하지만 수면가루의 영향으로 힘이 빠지면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된다. 모니카의 회복을 돕고 있는 이벨의 아내는 개입해 논의를 미루자고 제안하며 소녀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에 이벨은 라이트에게 이미 다른 곳을 찾기엔 너무 늦었으니 작업장에서 하룻밤 묵으라고 초대한다. 그의 아내는 제안을 고집하며 그와 이슬라를 위해 옷과 목욕을 친절히 준비한다. 완전히 지친 아이슬라는 의견을 묻자 바로 눕고 싶어 한다. 그렇게 결정된 후 라이트는 그들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초대를 수락한다.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라이트는 이 가게가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아이벨을 존경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일하기를 꿈꾼다고 설명했다. 궁금한 나머지 라이트는 그녀가 무기도 제작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장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그녀는 요리, 세탁 및 양육을 담당한다고 했다. 그녀는 주부였다. 그래서 남편과 모니카가 다툴 때 그녀는 간섭하지 않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장인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성은 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라이트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니카는 종종 그녀의 의부서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므로 그녀는 자신감이 더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모니카는 잠을 자는 대신 발코니에 앉아 손에 있는 것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트가 다가와 그녀가 기분이 나아졌냐고 물었고 그녀는 수면제가 완전히 풀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라의 상태가 궁금해진 모니카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고 라이트는 그녀가 평화롭게 쉬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모니카를 구하러 간 동안 일라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니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것이 어린 시절 자신이 만든 첫 번째 단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칭찬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딸이 그 무기를 만든 것을 보았을 때 그녀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고 모니카는 그것이 얼마나 그녀를 행복하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슈퍼 대장간 기술을 얻었을 때 모니카는 자신의 운명이 대장장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검을 살펴보니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라이트는 그녀가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는지 물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대장간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며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대장간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견습생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는 친구가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장간에서 일하면서 좋은 칭찬, 좋은 친구, 그리고 돈까지 벌었고 그저 재밌고 좋아하는 일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일이 있은 후 모니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쯤 그녀는 이미 전 세계에서 여러 개의 검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작업실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니카는 라이트가 생명을 빼앗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몇 초 동안 주저했지만 결국 그는 그랬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의 적들이 언데드였으며 한때 인간이었음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결국 이슬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에 대해 솔직히 모니카는 더 이상 검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므로 라이트가 무기를 선을 위해 사용하는지 질문한다. 그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그의 개념이 그녀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그는 모니카가 그가 모험가로서 적을 처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지 질문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니카는 확신할 수 없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인정합니다. 몇 시간 후 더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모니카가 감금되었던 바로 그곳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상사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고 잠도는 자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더그가 거기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잠도는 더그가 이러한 굴욕을 그냥 삼킬 만큼 약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자신의 손으로 라이트를 박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잠도는 그의 부하들에게 새벽에 출발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슬라는 라이트에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서둘러 부릅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 그는 이벨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 묻고 사장의 아내에게서 그들이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일은 시작에 감명받은 라이트는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만 앉기 전에 이슬라는 모니카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니카의 이모는 실제로 그 자리를 소녀를 위해 비워두었다고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라이트에게 나중에 모니카의 아침 식사를 그녀의 방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손님들과 부엌에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라이트는 모니카를 그녀의 방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결국 작업장의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식사를 전해주며 그녀가 자신의 작업실에 없다는 것에 놀랐다. 모니카는 어제 모두를 걱정시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에서 라이트는 작업실 멤버들이 무엇인가를 키우는지 물었다. 모니카는 그들이 키우긴 했지만 올해의 수확은 꽤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라이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과일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그의 힘을 직접 보고 모니카는 그가 어떻게 검은 백조의 남자들을 잠재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자 라이트는 과일 마스터가 되는 것이 그가 원하는 어떤 기술 과일도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힌다. 믿을 수 없는 모니카는 그의 옷깃을 잡고 그것이 치명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심스러운 소음이 갑자기 그들의 주의를 돌린다. 작업실 안에서 잠도에 이끌려 검은 백조의 부하들이 폭력을 통해 대장장이들을 제압하고 있고 잠도는 라이트를 밖으로 산책하자고 초대한다. 밖에 나가자 잠도는 라이트가 지난밤 자신의 부하들을 잘 돌봤다고 빈정거린다. 이에 라이트는 그의 적들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빛나는 갑옷을 입자 악당은 수면 가루의 효과를 쉽게 떨쳐낸다. 주인공이 자신의 요정인 이슬라를 사용할 때 그녀는 그 남자가 번개를 소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번개로 둘러싸거나 발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손을 들어 올리며 잠도는 작업실 벽을 폭파시키고
더 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에 라이트는 요정을 숨기고 모니카에게 이슬라와 함께 후퇴하라고 재촉한다. 잠도는 그들의 은신처에서 라이트가 부순문에 대해 불평하며 그것이 꽤 비쌌다고 투덜거린다. 하지만 라이트는 농담할 여유가 없었고 대신 모니카를 납치한 그의 대담함을 비난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듯 잠도는 그가 필요한 검을 만들기 위해 대장장이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고급 검은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검을 땅에 던지고 그 위에 발을 디디며 잠도는 모니카의 기술로 멋진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검은 그녀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다고 한다. 소녀는 불쾌감을 느끼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모든 무기는 큰 노력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화를 지치게 느낀 라이트는 상대에게 발을 인양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이에 잠도는 두 사람이 항복한다면 작업실에서 더 이상 파괴하지 않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그는 상대를 제압하고 잠도를 보안사무소에 직접 데려가겠다고 다짐했다. 거기서 명백한 경로는 폭력이었고 라이트는 부서진 검으로 적에게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잠도가 공격을 피할 때 소녀는 땅에 떨어뜨린 무기를 집어들고 검신 스타일의 칼날 돌진으로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잠도는 그의 번개 갑옷 덕분에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라이트가 3개의 전기 금속 구체를 목표물에게 던지자 잠도는 첫 번째를 막았지만 나머지 2개는 그에게 직접 맞았다.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과일 마스터는 무릎을 꿇었고 그의 상대는 잠도가 진정으로 그를 이기고 싶다면 그를 마비시키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차가운 말투로 언급했지만 그것은 만족스러운 복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도는 더 많은 구체를 계속 발사하고 라이트는 큰 노력으로 그것들을 막아야 했지만 마지막 것에는 여전히 맞았다. 전투를 지켜보던 모니카는 아일라에게 잠도의 금속 구체를 분석해보라고 요청한다. 소녀가 그들이 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모니카는 그녀의 계획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의 단조 능력을 이용하여 그녀는 재빨리 프라이팬 하나를 만들고 라이트에게 그 안에 잡으라고 지시했다. 사태의 전개에 좌절한 잠도는 또 다른 공격을 시도했지만 목표를 맞추기보다는 구체들이 프라이팬에 쉽게 잡혔다.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느낀 모니카는 그것이 철을 끌어모으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잠도는 놀라긴 했지만 슈퍼포즈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감명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라이트가 전류를 갖춘 구체들에 보내 잠도를 즉시 감전시켰다. 아일라는 상황을 평가하고 검의 손잡이가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프라이팬은 전기를 전도한다고 설명했다. 명백히 라이트는 아이템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만 구체의 궤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녀의 파트너의 방어를 관찰하면서 모니카는 그의 검이 심하게 깨져서 부서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 때문에 대장장이인 그녀는 그를 위해 더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트라우마와 충돌하며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한 새로운 행동 규범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라이트는 보안 사무실이 도착할 때까지 상대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가 입은 부상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그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녀의 친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고 모니카는 그와 잠도가 싸우는 동안 주변이 더욱 황폐해지는 가운데 그들이 어젯밤 나눈 대화를 기억한다. 그래서 모니카는 아일라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의 작업실로 달려가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기로 한다. 한편 서부 요르바 고원에서는 한 마차가 4명의 승객을 최종 목적지인 블로디어 역으로 수송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레나가 있었고 그녀는 아테나 페리 축제와 맞물려 도착하자마자 내렸다. 한 남자가 그녀가 그 행사에 온 것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지만 레나는 드레이트나를 찾겠다는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결투로 돌아가서 라이트는 그의 검으로 또 다른 타격을 가했지만 잠도는 전기 방패가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젊은 남자의 무기 사용에 대한 집념에 응답하여
도적은 자신의 번개를 조작하여 자신의 무기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라이트는 자신감을 잃는 것 같지 않았다. 반대로 번개로 만들어진 검이 다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잠도가 주장한 것처럼 그의 적의 무기가 정말로 강철처럼 단단하다면 물리적인 형태가 없더라도 번개는 압축될 때 엄청난 단단함을 흉내낼 수 있다. 그렇긴 해도 라이지 HT는 자신의 검술 실력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그 믿음에 이끌려 공격을 감행했다. 놀랍게도 잠도는 그의 검을 조작하여 상대의 검을 뚫고 들어가게 했고 그로 인해 라이지 HT에게 기습 반격을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지 HT는 결투에서 이기기 위해 공격을 계속했다. 그러나 타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깊은 타격을 받는 복부 차기를 당했다. 부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싸움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강력한 순간 회오리 바람 기술을 발휘하여 상대를 벽에 부딪히게 했고 바람 압력이 잠도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실망스러운 마음과는 달리 강도는 충격에서 훨씬 덜 흔들린 모습으로 나타났고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은 듯 보였다. 그 남자는 싸움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라이지 HT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냥 검노름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최근의 강풍이 그를 정말로 분노하게 만들었다. 라이트는 그 남자의 말투까지 바뀌었다며 비웃었고 그 남자는 재미는 끝났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잠도는 주바투스에게 번개로 만들어진 고양잇과 동물의 형상을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전의 성공적인 전략에 의존하여 라이트는 또 다른 순간적인 회오리를 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짐승이 바람을 가르고 그의 검에 송곳니를 박았고 그의 무기가 부서지기 직전임을 깨달았다. 라이트는 필사적으로 짐승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잠도의 검에 기습을 당했고 그 검은 엄청난 힘으로 내리쳐 충격과 함께 진짜 폭발을 일으켰다. 그 결정적인 일격은 결국 라이트를 쓰러뜨리며 전투의 끝을 알렸다. 화면의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하여 다음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